수연 씨, 오늘 속상해서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미소만 지으면 됩니다. 김정태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타워 팰리스 68층 펜트하우스 거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창 너머로 서울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이수연의 눈에는 그 불빛들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자신이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25세 재벌가로 시집온 지 25년 그녀는 완벽한 침묵을 배웠습니다. 거울 앞에 선 수연은 50세였습니다. 값비싼 크림과 정기적인 피부과 관리 덕분에 피부는 여전히 맑았습니다. 하지만 그녀 스스로는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JS 장학재단 이사장이라는 명함, 샤넬 트위드 재킷, 에르메스 핸드백,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지만 정작 이수연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수연의 하루는 정해진 대본을 따랐습니다. 아침 6시 기상,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준비, 오전 10시 재단 사무실 출근. 그녀는 장학생 선발 회의에 참석했지만 발언권은 없었습니다. 실무진이 준비한 서류에 서명만 했습니다. 점심은 재단 이사들과 함께 했지만 그녀는 샐러드를 조용히 먹으며 미소만 지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SNS 댓글 보셨어요? 어머니 사진이 올라올 때마다 그룹 이미지가 올라간다니까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딸 유진이 말했습니다. 32살의 유진은 JS그룹 홍보팀 상무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관리해야 할 자산으로 여겼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자선 바자회 때 베이지색 드레스 입으세요. 화이트는 너무 튀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옷장조차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변화는 석 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에서 우연히 발견한 장부 한 권. 수연은 회계 담당자가 자리를 비운 틈에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장학금 지급 내역과 실제 송금 계좌가 달랐습니다. 50억 원이 페이퍼 컴퍼니로 빠져나간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결혼 전 대학 시절 쓰던 만년필이 있었습니다. 검은색 몸통에 금색 클립이 달린 평범한 펜. 수연은 그 펜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1월 12일 장학금 50억 원 유용 의심 계좌번호 마이너스 작은 수첩에 적힌 문장들은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수연은 재단 사무실을 방문할 때마다 조심스럽게 자료를 복사했습니다. 회계장부, 이체 내역, 이사회 회의록. 그녀는 이 종이들을 은색 명함 케이스에 넣어 화장대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예민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표정이 달라 보여요. 어느 날 아침 아들 승민이 말했습니다. 35의 승민은 그룹 법무팀장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어머니, 건강이 걱정되네요. 개인 일정은 저희한테 미리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안전이라는 단어 뒤에는 감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수연의 스마트폰이 새 기종으로 교체되었습니다. 보안 강화 차원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연락처에서 대학 동창들, 오래된 친구들의 번호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수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이 펜트하우스는 궁전이 아니라 감옥이라는 것을. 통창 너머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그녀는 그 빛 속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다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그 문장은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25년의 침묵을 깨는 첫 번째 금이었습니다. 수연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 빛 속으로 걸어나갈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재빨리 수첩과 펜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완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침묵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 이게 뭡니까? 승민이 손에 든 것은 수연의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재단 사무실, 오후 2시. 수연은 회의실에서 나오다가 복도에서 아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냥 개인 메모야. 개인 메모에 회사 계좌번호가 적혀 있습니까? 승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수연은 오늘 아침 급하게 나오느라 수첩을 핸드백에 넣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점심 식사 후 화장실에 들렀을 때 핸드백을 좌석에 두었습니다. 단 10분이었습니다. 승민아, 그건 어머니가 왜 이런 걸 조사하십니까? 혹시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수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재단 일 하다가 궁금해서 적어둔 거야. 승민은 수첩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법무팀장으로 훈련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재단 업무는 전문가들이 합니다. 어머니는 명예직이시잖아요. 괜한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수첩을 자신의 서류 가방에 넣었습니다. 수연은 항의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그녀는 여전히 어머니였고 어머니는 아들에게 의심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김정태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 씨, 요즘 재단 일이 과하신 것 같소. 휴식이 필요해 보이는데. 전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승민이한테 들었소. 업무에 지나치게 관여하신다고. 유진이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어머니는 그냥 얼굴만 비추시면 되는 건데 왜 굳이 힘든 일까지 하시려고 해요? 수연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스테이크는 입에서 씹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사장인데 재단 일을 알아야 하지 않겠니? 명예직이잖아요. 어머니, 실무는 직원들이 다 합니다. 김 회장이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강원도 별장으로 가시는 게 어떻소? 공기도 좋고 푹 쉬시면 좋을 것 같소.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별장은 산속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인터넷도 불안정했고 방문객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격리였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고 싶습니다. 수연 씨, 김 회장의 목소리에 경고가 담겼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25년간 배운 침묵으로 돌아갔습니다. 사흘 후 수연은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개인 운전기사는 평소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무표정한 얼굴, 그는 인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리고 다시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주변은 점점 한적해졌습니다. 별장은 아름다웠습니다. 소나무 숲에 둘러싸인 2층 목조 건물. 넓은 테라스에서는 계곡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이곳이 감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인, 짐 정리 도와드릴까요? 함께 온 가정부가 물었습니다. 그녀도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평소 펜트하우스에서 일하던 김이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혼자 할게요. 수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열었습니다.
옷가지 사이에 은색 명함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승민이 수첩을 가져갔지만 진짜 증거는 따로 있었습니다. 복사한 장부 사진들이 담긴 USB. 수연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서울의 불빛도 자동차 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계곡물 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수연은 침대에 앉아 손목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은색 시계. 결혼 전 남편이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계만 있으면 우리 항상 연결돼 있는 거야. 25살의 김정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그는 아직 그룹을 물려받기 전이었습니다. 수연은 평범한 대학 강사의 딸이었고 정태는 그런 그녀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수연은 시계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드라이버로 뒷판을 열었습니다. 시계 내부의 작은 공간. 거기에 USB를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증거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뒷판을 다시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산책을 나갔습니다. 가정부가 동행하려 했지만 수연은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혼자 걷고 싶어요. 멀리 가지 않을게요. 별장에서 30분 거리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곳에 우체국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미리 준비한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손으로 쓴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전 변호사님, 저 이수연입니다. 도와주세요. 강원도 별장에 있습니다. 증거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전우진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10년 전 JS그룹 법무팀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회계 부정을 고발하려다 회사와 갈등을 빚고 퇴사했습니다. 수연은 그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떠나면서 그녀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수연은 그 명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서랍 깊은 곳에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유일한 구명줄이었습니다. 우편을 붙인 후 수연은 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정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부인, 오래 나가 계셔서 걱정했어요. 미안해요. 길을 잃을 뻔했네요. 수연은 평온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철벽 너머로 손을 뻗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정태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잘 쉬고 있어. 네, 괜찮습니다. 다음 주까지 거기 있다가 오시오. 서울은 춥소. 전화를 끊은 후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 그녀의 메시지를 읽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손목시계를 만졌습니다. 시계 속에는 진실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부인, 전화 받으세요. 가정부가 거실 전화기를 건넸습니다. 별장에 온 지 나흘째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수연은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우체국 CCTV에 어머니 모습이 찍혔던데요? 수연의 손에서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산책하다가 엽서 한 장 붙였어. 오래된 친구한테. 어떤 친구요? 대학 동창? 왜?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별장에서는 푹 쉬셔야 해요. 괜한 연락 주고받지 마시고요. 건강을 위해서예요. 아버지도 걱정하세요. 어머니가 요즘 이상하시다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연은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서 가정부가 식탁을 닦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가정부의 눈빛을 느꼈습니다. 관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운전기사가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김정태 회장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주말에 오신답니다. 부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으시대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오는 것은 휴식이 아니라 신문을 위해서라는 것을. 그날 저녁 수연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별장 주변에는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시계 속 USB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우편은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우진 변호사가 편지를 받았는지 아니면 중간에 가로채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연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수면제 병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처방해 준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김정태 회장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인사를 나누는 그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잘 쉬었소. 네, 여기 공기 좋지요? 좋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가정부가 준비한 된장찌개와 생선구이가 상에 올랐습니다. 김 회장은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수연은 식욕이 없었지만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김 회장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가 수연을 불렀습니다. 수연 씨, 이리 와서 앉으시오. 수연은 남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벽난로에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지만 수연은 춥게 느껴졌습니다. 수연 씨는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오?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수연은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연하죠. 그렇다면 왜 가족을 의심하시오? 의심이라니요? 승민이가 수연 씨 수첩을 보았소. 회사 계좌번호, 이체 내역. 수연 씨는 뭘 찾고 계신 거요? 수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사장으로서 재단 업무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김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미소였습니다. 수연 씨는 이사장이 아니오. 명예직일 뿐이오. 진짜 일은 전문가들이 하는 거요. 하지만 제 이름으로 된 재단이잖아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지 않겠소? 김 회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수연 씨, 25년 동안 우리는 잘 살아왔소. 수연 씨는 현명한 분이었고, 저는 그게 감사했소. 하지만 요즘 수연 씨는 달라졌소. 왜 그러시오?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벽난로의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 씨, 가족을 지키는 게 우리의 의무요. 밖에서 뭐라 하든 우리끼리는 하나여야 하오. 장학금을 빼돌린 것도 가족을 위해서였나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벽난로 불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김 회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말이오? 50억 원이 페이퍼 컴퍼니로 빠져나갔어요. 장학생들 명단은 허위고요. 김 회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수연 씨는 사업을 몰라요. 그 돈은 그룹 운영을 위해 필요한 거였소. 모든 대기업이 다 하는 일이오. 그래도 불법이에요. 불법. 김 회장이 돌아서서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 씨, 법이 뭔지 아시오? 법은 지키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만드는 사람을 위한 거요. 우리는 만드는 쪽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김 회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수연 씨, 혹시 누구한테 이 얘기하셨어? 아니요. 정말이오? 네. 김 회장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연 씨,
당분간 여기 더 계시는 게 좋겠소. 서울은 수연 씨한테 좋지 않소. 그것은 선고였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문을 닫은 후 수연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김 회장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이곳에 가둘 작정이었습니다. 수연은 손목시계를 보았습니다. 시계 바늘은 밤 10시를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귀에 갖다 댔습니다. 똑딱똑딱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전우진 변호사가 편지를 받았을까? 혹시 이미 움직이고 있을까? 아니면 그녀는 정말 혼자일까? 하지만 수연은 알았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그녀는 침대 옆 서랍을 열고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만년필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간다. 글씨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수연은 공책을 닫고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손목시계의 야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부인, 손님이 오셨습니다. 가정부의 목소리에 수연은 눈을 떴습니다. 별장에 온 지 열흘째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낯선 남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초반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수연 여사님이시죠? 전우진입니다.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전 변호사는 예전보다 머리가 희끗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어떻게? 편지 받았습니다. 바로 왔습니다. 가정부가 차를 내왔습니다. 전 변호사는 차를 마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편지에 적힌 주소로 찾아왔습니다. 여사님께서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하셨죠? 수연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가정부는 부엌으로 들어갔지만 언제든 들을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수연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산책 좀 하실래요? 여기 공기가 좋아요. 두 사람은 별장을 나와 숲길을 걸었습니다. 충분히 멀어진 후 수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재단 장학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50억 원 이상. 페이퍼 컴퍼니로요. 증거가 있습니까? 수연은 손목시계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뒷판을 열어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요. 장부 사본과 계좌 이체 내역이요. 전 변호사는 USB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여사님, 이건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JS그룹은 강합니다. 알아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요. 전 변호사는 잠시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존경이 어렸습니다. 10년 전 제가 회사를 떠날 때 여사님이 조용히 도와주신 거 기억합니다. 퇴직금 문제로 싸울 때 여사님이 회장님을 설득해 주셨죠. 수연은 기억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 가혹하게 하지 마세요. 전 변호사는 마지못해 들어줬습니다. 이제 제가 도울 차례입니다. 여사님께서 서울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어떻게요? 법적으로는 여사님이 아직 자유로운 신분입니다. 감금 증거를 확보하면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전 변호사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긴급하면 언제든지요.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변호사가 떠난 후 수연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흘 후 수연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딸 유진이었습니다. 유진은 혼자 왔습니다. 운전기사도 비서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유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보호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룹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 거라고. 그런데 승민 오빠가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머니를 가두고 있다고. 수연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어머니, 저도 알아요. 아버지가 하신 일이 옳지 않다는 거. 그런데 저는 인정하기 싫었어요. 인정하면 우리 가족이 무너질 것 같아서. 유진이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승민 오빠가 찾아낸 자료예요. 추가 증거들이요. 어머니께 드리래요. 수연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회계장부 사본과 비자금 조성 내역이 들어 있었습니다. 승민이가 오빠는 법무팀장이라서 많이 알아요. 그동안 갈등했대요. 회사를 지켜야 하는지, 진실을 말해야 하는지. 그런데 어머니가 용기 내신 거 보고 결심했대요. 수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유진아, 너희들은 괜찮겠니? 모르겠어요. 어머니,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거짓말로 지킨 가족은 진짜 가족이 아니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계곡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소나무를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서울로 돌아가세요. 제가 아버지 설득할게요. 내 아버지가 들어주실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볼게요. 어머니 혼자 싸우게 두지 않을게요. 유진이 떠난 후 수연은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자료들은 상세했습니다. 승민이 얼마나 오래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수연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전우진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유진이 남기고 간 휴대폰을 이용했습니다. 추가 자료 확보, 가족 중협조자 생김. 다음 단계 논의 필요. 답장은 빨랐습니다. 다음 주 법원 보호 명령 신청 예정. 여사님께서 안전하게 서울 복귀하실 수 있도록 준비 중.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절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전 변호사가 있었고 유진과 승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이 있었습니다. 수연은 손목시계를 다시 찾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똑딱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고립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의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작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만년필로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함께 진실을 향해 걷는다. 글씨는 이제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단하고 분명했습니다. 수연은 공책을 덮고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선택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준비되셨습니까? 전우진 변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별장에 온 지 보름째 되는 아침, 수연은 마지막으로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만년필과 공책, 그리고 손목시계.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법원의 임시 보호 명령이 나왔습니다. 수연은 합법적으로 별장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가정부는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차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지나가고 고속도로가 펼쳐졌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검찰에서 내일 조사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재단 비리건으로요. 제가 증인으로 나가야 하나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수연은 펜트하우스로 가지 않았습니다. 전 변호사가 준비한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한남동의 조용한 빌라, 2층 투룸. 펜트하우스에 비하면 비좁았지만 수연은 편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과 승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생활용품이요.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승민은 부엌에 장을 풀었습니다. 쌀, 라면, 김치, 된장. 평범한 식재료들이었습니다. 앉아라. 둘 다. 수연이 거실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변호사를 선임하셨어요. 싸울 거래요. 승민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 저희는 어머니 편이에요. 회사가 어떻게 되든요. 수연은 두 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승민의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그들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희가 미안할 필요 없어. 이건 내 선택이야. 하지만 어머니, 유진아, 승민아. 엄마는 25년 동안 침묵했어. 그게 너희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틀렸어. 진짜 사랑은 침묵이 아니라 진실이더라. 승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가뒀어요. 안전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회사를 지키려고. 알아. 하지만 너희도 용기 냈잖니. 그걸로 충분해. 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빌라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수연은 검찰청에 갔습니다. 전 변호사가 동행했습니다. 조사실은 차가웠지만 수연은 담담하게 진술했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장부, 페이퍼 컴퍼니로의 이체, 허위 장학생 명단,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조사는 3시간이 걸렸습니다. 나오는 길에 로비에서 김정태 회장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변호사들이 주변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 회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수연 씨, 후회하기를 거요. 아니요. 전 지금 처음으로 후회하지 않아요. 가족을 배신하고도 가족을 배신한 건 당신이에요. 나는 진실을 선택했을 뿐이고요. 김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연은 건물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전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그날 저녁 수연은 혼자 빌라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새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수연의 새로운 시작.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예전에 타워 팰리스에서 보던 그 불빛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불빛들이 그녀를 가두는 벽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었습니다. 한 달 후 검찰은 김정태 회장을 기소했습니다. 재단 비리와 횡령 혐의였습니다. 언론은 연일 보도했습니다. JS그룹은 흔들렸습니다. 주가가 떨어졌고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지냈습니다. 빌라에서 혼자 식사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간단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유진과 승민이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저희 회사 그만둘까 봐요. 어느 날 유진이 말했습니다. 왜?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지키려던 건 회사가 아니라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요. 수연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천천히 생각해.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이번엔 내 마음을 따라. 승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법무팀장 사표 냈어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 찾아볼게요. 수연은 두 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이 있었지만 동시에 자유도 있었습니다. 재판은 6개월이 걸렸습니다. 김정태 회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없이 법정에서 수연은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을 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끝났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올 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여사님, 남편을 고발한 소회가 어떠십니까? 수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고발한 게 아니에요.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 말이 다음날 신문에 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1년 후 수연은 작은 상담센터를 열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 가정폭력 피해자, 경제적 학대를 당하는 여성들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이름은 목소리를 찾는 집이었습니다. 수연은 그곳에서 주 3일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어느 봄날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제 통장을 빼앗았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수연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날 저녁 수연은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손목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시계는 여전히 똑딱거렸습니다. 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시계 속에는 더 이상 USB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소중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침묵을 깨고 진실을 선택했던 순간을 기억하게 해주었습니다. 수연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이름으로 산다. 그리고 다른 이들도 그들의 이름을 되찾도록 돕는다. 글씨는 단단하고 분명했습니다. 수연은 만년필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